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자. 지금 우리 앞에는 장마철에도 새로운 시대의 속도, 조선 속도를 창조하며 생산과 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의 주타격 방향인 농업 부문에서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이자. 산과 강을 끼고 있는 모든 시군들에서 사방약의 공사를 힘있게 벌리며 협동농장들에서는 빗물이 많이 고이는 곳들에 고인물 빼기 양수장을 설치하고 물길과 저수지들에 대한 보강 대책을 철저히 세워 토지와 농작물, 농업생산시설들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요 대상 건설장들에서 큰 물 피해를 철저히 방지하자.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 건설장을 비롯한 발전소 건설장들과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장에서 건설용 자재들과 설비들을 잘 보관관리하며 이미 시공해놓은 건설물들의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간속지 건설장들과 황해남도 물길 건설장에서 많은 비가 내려도 이미 쌓은 방저제와 흙물길이 무너지거나 씻겨 없어지지 않게 사전 준비를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 위성과학자고리 건설장을 비롯한 수도와 지방의 산림집 건설장들과 문화후생시설 건설장들에서 자재들을 예견성 있게 확보하고 보관을 잘하면서 건설을 계속 다그쳐야 한다. 장마철 피해를 막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인민경제 선행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앞장에 서자. 탄광을 비롯한 채취공업 부문에서는 막장들의 펌프와 배관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갱들이 침수되지 않도록 하며 탄광들에서 채탄장 주변의 저수음들을 예견성 있게 잘 만들고 물도랑 정리를 착실히 하는 한편 예비 채탄장들을 많이 마련해 놓아야 한다. 화력발전소들에서는 저탄장 관리에 힘을 넣어 귀중한 석탄이 1kg도 빗물에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수력발전소들에서는 언제와 수문들을 보수 정비하여 많은 물을 잡아 전력 생산을 누리는 것과 함께 발전 설비와 수력 구조물들이 큰 물이나 벼락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소형 수력발전소 온재에 물을 뽑기 위한 대책과 송배전 단위들에서 철탑과 전주, 송전선과 변전 설비들의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철도 운수 부문에서 철길 노반과 철다리를 비롯한 시설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며 구배가 심한 철길 구간과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개서들에 대한 보강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인민생활 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한 경공업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 건물들과 창고들에 비가 새지 않도록 대책하여 장마철에도 생산을 힘있게 내밀도록 해야 한다. 해안지대들에서는 해일과 태풍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안 방조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보호시설들을 견고하게 건설하고 늘 보수 관리하며 바람막이 숲을 잘 가꾸어야 한다. 모두 다 장마철 생산 대책을 철저히 세워 조선석도 창조의 불길 드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자. 협동벌에 아침 해가 솟아오릅니다.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용도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 있는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크나큰 영예와 공지를 안고 또 하루 새날을 맞이한 정천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 얼마 전 연백벌을 찾은 우리는 올해의 농업을 주타격 방향으로 정해진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분저관리제의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며 당면한 농작물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잘해나가고 있는 이곳 농장원들의 모습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드넓은 논벌에 나서니 발동소리 정답게 울리며 심층 시비를 하고 있는 운전공들의 모습이 첫눈에 우리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기계를 경쾌하게 몰면서 비료를 주거는데 이런 속도면 매일 적지 않은 면적의 비료를 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비료 심층 시비료는
바로 5정보 인원에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아, 5정보.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노력을 적게 들이면서도 작업 능률을 높일 뿐 아니라 비료의 효과성도 높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심층 12기는 농업과학원 항해남도 분원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우리 농장에서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럼 그 심층 12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렇습니까? 마침 또 한 대의 심층 12기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거기 연구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만나보면 구체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심층 12기를 그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만들었다고 하던데 정말 그 포들에서 수고들이 많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심층 12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동력 심층 시비기는 비료를 진흙과 섞어서 알동이 비료를 만들어주는 기계, 그 다음에 비료를 그대로 가루 비료를 주는 기계, 그 다음에 비료를 물과 섞어서 용액 상태로 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비료를 물에 풀어서 용액 상태로 주는 기계입니다. 구조를 보면은 이 술 매가 달린 틀 부분, 그 다음에 감속 장치 부분, 비료물 공급 장치 부분, 그 다음에 요동식 골재그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비료물을 공급하는 여동식 골재개에 사슬이 달려있고 그 위에는 흙을 내려 누를 수 있게 날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일정한 깊이에서 사슬이 요동하면서 비료물과 흙이 교반되며 묻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료물이 우러나지 않아 그 효과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감시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매 줄마다 공급되는 비료물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었는데 기계의 속도를 높이면 펌프도 빨리 동작하면서 그만큼 비료물이 더 공급되어 매 포기마다 같은 양의 비료가 정확히 시비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풀을 잡을 수 있게 보습날까지 달아주어 비료를 주면서 동시에 긴도매게 만들었습니다. 협동농장에서는 분조마다 책임성이 높은 농장원들로 비료 시비공들을 선발하고 논교의 생육 상태에 맞게 비료 주기와 김매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봄에 이 기계를 만들어서 이 모내기 하면서도 동시에 비료를 주고 또 이렇게 김을 잡으면서도 비료를 주고 있는데 정말 이 기계는 쓸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로 모를 내고 또 기계로 비료를 주고 또 기계로 김을 잡고 있으니 정말 연백벌을 찾을 적마다 우리 정천협동 농장이 이 포전길도 걷고 걸으시었던 위대한 대원수님들이 생각이 더더욱 간절해집니다. 어찌 잊을 수 있으랴.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인 1959년 11월의 그날로부터 여러 차례나 찾아오시어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어버이 수령님. 2000년 12월을 비롯해서 이곳 협동농장을 찾고 찾으시며 토지정리를 잘한 데 맞게 농사일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해서 농민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알곡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사회주의 조국을 받들어야 한다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 생각할수록 가슴은 더욱 뜨거워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이곳 협동농장에서는 분조관리제에 의한 보존 담당 책임자의 생활력이 강냉이밭 김매기에서도 잘 나타나도록 해서 모든 밭들에 한 대의 김도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강냉이밭 비료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김매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농장에서는 강냉이를 심고 사이그루로 감자를 심어서 적지 않은 면적에서 두불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정말 감자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 강냉이밭 김매기는 농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영양단지를 심을 때 말입니다. 천잎 밑에까지 흙을 깊이 묻어주었기 때문에 애벌김매기와 두벌김매기는 흙을 긁어내리는 방법으로 하고 세벌김매기와 네벌김매기 때는 다시 흙을 돋궈주면서 일항을 지어주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김매기를 하니까 김을 말끔히 잡을 뿐 아니라 센 바람이 불어도 강냉이대가 넘어지지 않아서 좋았고 장마철에는 또 빗물이 쭉쭉 빠져서
장마철 피해 대책도 미리 세워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 감자를 심은 이런 그 강내밭에서는 김매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강내밭에 심은 감자 면적에 대해서는 세불김매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감자 수확기가 다 된 것만큼 우리는 감자를 캐고 30cm 이상의 두둑을 지어주는 방법으로 김매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포전에서 강냉이 수확거를 높이는 데서 김매기가 가지는 중요성을 분조원들에게 이야기해주며 정치 사업을 참신하게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소전의 전초선에서 애국 농민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농장원들은 중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며 강냉이 포전들을 꽃밭처럼 갖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김을 메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 쇠불김 매기를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마감 단계에서? 예.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김을 여러 번 맨다고 해도 한 대의 풀이 달아있으면 김을 맨 보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이 아니라 흙을 매는 심정으로 이렇게 김매기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모내기를 적기에 끝내고 농작물 비배관리에 떨쳐나선 우리 농장원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습니다. 저희들은 논비와 강냉이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해서 영광의 이 땅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겠습니다. 영광의 땅을 갖고 오가는 이곳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분조농사는 나의 농사, 우리 농사라는 자각을 안고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해가며 농작물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잘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바쳐가는 애국의 마음이 그대로 오곡백과 설레일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곳을 떠났습니다. 온 나라 협동벌 그 어디서나 그러하듯이 여기 은파군 광염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도 당에서 제시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수행하기 위해서 당면한 농작물 비배관리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산간지대에 위치한 지대적 특성에 맞게 작물별, 품종별, 필지별에 따르는 영농 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운 데 기초해서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영농 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종전에 강냉이 농사에서 일양 재배에 의거화된 것을 올해는 두 줄 모아 심기와 여러 가지 겹재배 방법들을 널리 받아들임으로써 단위당 알곡 소출을 훨씬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친 땅 면적이 제한된 우리나라에서 이모작, 삼모작을 하여 중보당 알곡 수확고를 높이라는 것은 당의 요구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분지에서는 보시다시피 삼모작을 하기 위하여 80cm 이랑의 두 줄 모아 심기를 받아들이고 농작물 비비가를 책임져 해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반 분조들에서는 포전별, 날짜별 김매기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철저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모든 밭들이 후치지를 기피하고 강냉이 포기마다 북을 많이 주어 농작물 생육에 좋은 조건을 마련해주면서 많은 비가 내려도 밭이 침수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장 일꾼들은 포전 담당자의 생활력이 잘 나타나도록 농장원들 속에 당의 의도를 잘 알려주고 그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분조 농사를 지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장원들은 모든 밭을 김이 없는 포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구슬땀을 바쳐 10일에 한 번씩 돌려가며 김매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닥치기 전에 5차 밭 김매기를 전부 끝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농장에서는 토양 조건을 개선해서 지력을 높이며 종보당 알곡 수확고를 높이기 위해서 질 좋은 자급 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고 그것을 제때에 시비하기 위한 사업도 실속 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작업반은 부친 땅 면적의 대부분이 비탈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 조건도 나쁘고 장마철 피해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농공정 계획에 따라 김매기와 후치지를 선행시키고 훅부산 비료 시비와 복합비료 시비를 비롯한 농작물 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냉이 한 포기에서 나오는 알곡량은 많지 않지만 이 한 포기 한 포기가 모여서 나라의 쌀떡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 집 쌀떡을 채우는 심정으로 농작물 비배관리를 주인답게 하고 있습니다.
한 평의 김을 메고 한 줌의 비료를 주어도 용광의 땅을 참 가꾸어서 퍼전마다의 알찬 열매 주렁지게 하려는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는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 사회주의 농촌 태제 밝혀 쉰돌시대는 뜻깊은 올해에 당에서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려는 이들의 드높은 요리로 해서 당면한 용농 작업은 계속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에 청춘을 맞았네. 우리가 못해낼 일이 하나도 없다네. 달려가자 미래로 새 세계를 부른다. 내 나라 우강서구 가군으로 뿌리자. 이 시절에 밤새워 배우고 청정와 밀훈으로 세계적 돌치자. 달려가자 미래로 새 세계를 부른다. 내 나라 우강서구 유정으로 바꾸자. 달려가자 미래로 새 세계를 부른다. 내 나라 우강서구 유정으로 바뀌자. 한 생에 다시 웃는 귀중한 시절을 노동당 세월우에 흔들러 새기자. 달려가자 미래로 새 세계를 부른다. 내 나라 우강서구 영원토록 빛내자. 기쁜 일이 생겨도 괴로운 일 있어도 언제나 제일 먼저 찾는 어머니. 아, 어머니 인자하신 그 품을 줄 모르는 사랑이여라. 자식들이 몸 바쳐
위하느니 평생의 자랑으로 아는 오니 오니 자애로운 그 품을 순실을 키우는 크고 넓은 품 영원히 안겨살 행복이여라 김일성 동지는 정대로 우리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로 이끌어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이시며 군사의 영재이시다. 하나의 평범한 인간으로서 한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 정치가로서 깊은 추억과 잊을 수 없는 회포 속에 자신의 한 생을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쓰시었습니다. 민족의 운영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귀중히 여기는 모든 애국 역량의 단합과 거적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구원될 수 있다. 나는 만주의 정세가 매우 험악한 때에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반일 독서회 사건으로 온 도시가 발칵 뒤집히던 1929년의 가을처럼 길림의 거리에는 계엄 상태를 방불케 하는 긴장된 분위기가 떠돌고 있었다. 도로 교차점들과 관청 건물의 주변에서는 덕군소의 헌병들이 통행인들을 세워놓고 검문 검색을 하고 있었다. 리립산의 좌경 노선 때문에 만주지방에서는 오삼시 폭동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다. 폭동의 시작과 함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적들의 공세는 전례 없이 강화되었다. 감옥을 나와 내가 맨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우마항에 있는 손정도 목사의 집이었다.
7달 동안 꾸준히 옥바라지를 해온 선정도 일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고 떠나는 것이 도리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목사는 자기 자식이 감옥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기뻐하면서 나를 맞아주었다. 내가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을 때 장작상에게 뇌물을 먹이면서 나를 석방시키기 위한 청원운동을 이끌고 나간 주동인물도 바로 손목사였다. 일본 군경들은 길림 감옥의 명부를 뒤지면서 군벌들에게 김성주를 넘겨달라고 요구하였다. 선정도 목사를 비롯하여 독립운동자들의 후원으로 감옥에서 제때 석방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10년쯤 옥중 생활을 도하였을 것이다. 10년만 철창 속에 더 갇혀 있었더라면 무장투쟁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내가 손목사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길림을 떠나면서 내가 제일 호전하게 생각한 것은 어떻게 하나 중학만이라도 마치라고 한 아버지의 유지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었다. 박일 파는 나에게 자기가 아버지를 내세워 복교 교섭을 할 터이니 중학교를 마저 다니라고 권고하였다. 나는 혁명을 외면하고 학창으로 되돌아갈 수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응하지 않았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인민들 속으로 들어간 것은 나의 인생에서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로부터 나의 지하 활동이 시작되었고 직업적인 혁명가로서의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나는 이듬해 봄에 명월구에서 선정도 목사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길림 동양병원에서 목사가 병으로 급사하였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교포사회에는 목사의 죽음을 모살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병원이라는 것도 하나의 논거였다. 조선 사람들을 세균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족속들이니 더 흉악한 음모도 꾸밀 수 있다는 것이 교포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확실한 논거는 목사가 이름난 애국지사라는 데 있었다. 목사와 뜻을 같이 하던 이름난 역사가이며 문장가인 단재 신채호 외에도 선정도 선생의 동지들이 많았다. 항일로 일관된 목사의 경력은 일본 경찰들로 하여금 그를 눈에 둔 가시처럼 여기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일본인들이 목사를 얼마나 집요하게 주시해 왔는가 하는 것은 길림 총영사가 외무대신에게 불령선인 선정도의 사망에 관한 건이라는 문건을 발송한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목사의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엄숙히 거행되었다. 국부가 죽어도 마음대로 울지 못하는 세상이었으니 경찰이 리피하는 식장에서 통곡인들 제대로 하였겠는가. 나는 멀리 길림 쪽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하염없이 뿌리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나는 한 번도 선정도 목사와
그의 유가족들을 잊은 적이 없다. 민족의 비극이 심화되고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장벽이 높아질수록 이 나라를 위해 선열을 뿌리던 은인들과 열사들에 대한 그리움은 더 절절하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역사는 그 그리움을 외면하지 않았다. 주성리 하고 나를 얼싸안는 손원태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1991년 5월 미국 오마하시에서 병리학 의사로 일하던 손정도 목사의 막내 아들 손원태가 부인과 함께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송화강 모래터에서 군사놀이를 하던 10대의 소학생 손원태는 백발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났다. 손 선생은 어떻게 되어 머리가 그렇게 새였습니까? 김주성님을 만나 뵙고 싶어 마음을 쓰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손원태와 함께 길림에서 보낸 나날들을 끝없이 회상하였다. 길림에서 헤어진 것이 어제 같은데 그처럼 다감하던 소년 시절은 어디로 가고 우리는 이렇게 노인이 되어 그 시절을 옛말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회상 앞에서 만 가지 시름도 다 잊고 큰 소리로 웃곤 하였다. 나는 평양의 응접실이 아니라 길림의 옛 하숙집에서 손원태를 만나는 것 같은 생각까지 들었다. 시간의 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퇴색하고 조락해버리지만 인정 하나만은 매장시켜버리지 못한다. 우리는 길림 시절에 부르던 사양가도 합창하였다. 놀라운 일은 나도 가사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도 가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다. 주성님, 부디 늙지 말고 장수하십시오. 나의 건강을 중심으로 걱정해주는 그의 모습은 60년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보던 손정도 목사의 모습을 방불케 하였다. 행로의 차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두절되었던 우리의 우정은 6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을 뛰어넘어 이렇게 다시 이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추로크 길림을 떠나시어 도나지방에 얼마간 머무르시면서 혁명활동을 벌리신 데 대하여 회고하시었습니다. 내가 도나를 공작지로 정한 것은 거기가 동만 각 현들과 연계를 짓기에 편리한 고장이고 그곳에 나를 도와줄 만한 친지들이 여러 사람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나에서 60리쯤 가면 사도항구라는 마을이 있다. 고시문중 사람들은 무송에 있을 때부터 우리 집과 가깝게 지냈다. 고재봉의 어머니는 내가 가자 너무 반가워 눈물을 흘리며 무송 시절을 회상하였다. 어머니가 그때 나의 몸을 추세워 주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였다.
오재림은 육문중학교를 다니면서 나와 함께 공청활동을 한 사람이었는데 나의 일을 많이 도와주었다. 나는 사도항구에 머무르는 기간 소년탐험대와 농민동맹, 반일분여회를 모아주는 한편 동남만 각지에 널려있는 혁명조직 성원들과의 연계를 짓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의 편지를 받고 김희혁, 차광수, 계영춘, 김준, 최소항, 김중건 등 10여 명의 동무들이 찾아왔다. 나는 옥중에서 내가 생각한 것들을 그대로 토로하였다. 일제의 파쇼적인 강권 통치는 이 시기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였다. 1929년부터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경제공황의 파도가 일본에도 미치었다. 일제는 대공황으로부터의 출로를 아시아 대륙에 대한 침략에서 찾고 전쟁 준비를 다그치면서 조선에 대한 포갑과 수탈을 강화하였다. 일제가 조선민족에 대한 수탈과 억압에서 부국 강경의 길을 찾았다면 우리 민족은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데서 민족 재생의 길을 찾았다.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이 점차 폭동적인 성격을 띠고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폭동은 무장경관대의 개입으로 백수십 명에 달하는 피검자를 내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양상을 보이면서 전국을 뒤흔들어 놓았다. 일제는 조종인민들 사이에 리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선 사람들이 동만에서 폭동을 일으킨 것도 만주 땅을 빼앗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군벌의 우두머리들은 그 선전을 고지듣고 폭동군중을 닥치는 대로 살해하였다. 사도항구에 모여온 청년들은 우리 혁명이 언제까지나 이런 혼돈 속을 헤매야 하겠는가고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였다. 혁명은 무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무장에는 무장으로 맞서야 하였다. 문제는 노선이고 지도였다. 우리는 사도항구를 떠나는 조직성원들과 공작원들에게 가론에서 다시 만날 것을 굳게 약속하였다. (6월) 하순이 되자 동무들은 약속한 대로 가론에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1927년경부터 만주 각지로 쉽게 내왕할 수 있는 교통의 분기점에 활동기지를 만들어둘 필요를 느끼고 공정 핵심들을 파견하여 이 일대를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가륜에서 회의를 하려고 결심하게 된 것은 이곳이 비밀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은폐된 기지라는 점을 고려해서였다. 나는 진영학교 교원들인 류용선과 장서봉의 집에 숙소를 정하였다. 나는 가륜에 가서도 사도항구에서처럼 조선혁명의 진로를 두고 사색을 계속하였다. 내가 글을 쓰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민족해방투쟁이 새로운 지도 리론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적 절박성을 뼈에 사무치도록 통감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고에서 무장으로 전면적인 항일 전쟁을 벌일 때 대한 문제를 반일민족 해방투쟁의 기본 노선으로 첫째가는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무장투쟁을 본때 있게 해나가자면 대중적 집안을 잘 닦아야 하였다. 민족해방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반일 애국 역량은 다 집결하고 동원시키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해방 후 일생을 반공으로 살아온 김구 선생과도 합작하였고 지금도 모든 결의 리성을 향해 민족의 대단결을 호소하고 있다. 민족의 대단결이 그처럼 귀중한 지상의 과제이고 경륜이기에 우리는 반공일선에서 우리에게 총뿌리를 맞대고 평생을 살아온 최홍희, 최덕신 선생이 평양으로 찾아왔을 때에도 혈육의 정으로 반갑게 맞아주었다. 정치는 그릇이 커야 하며 정치가는 도량이 넓어야 한다. 정치가 그릇이 크지 못하면 대중을 다 담지 못하며 정치가가 도량이 넓지 못하면 대중이 그 정치가를 외면해버린다. 우리는 60여 년 전에도 그렇게 부르짖었다. 보고 초안이 준비되자 우리는 낮에는 볼에 나가 일을 하면서 논밭머리와 무게하에 보들숲에 모여 토론하였고 밤이면 진영학교 수직실에서 종합된 의견들을 넣고 한 조항 한 조항 고의를 심화시키었다. 가륜회의가 정식으로 열린 것은 1930년 6월 30일 밤이었다. 동무들은 진영학교 교실에다가 회의장을 준비하였다. 나는 투쟁의 나날에 심어지고 억중에서 무르익힌 그 사상과 입장을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을 뿐이다. 우리가 논문에서 전개한 내용을 보면 모두가 주체 사상을 핵으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체계화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어볼 생각은 하지 않았다. 김정일 비서가 그 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여 주체 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으로 세상에 발표하였다. 이 사상은 항일혁명 투쟁을 비롯한 여러 단계의 혁명을 거쳐 어렵고 복잡한 실천 투쟁 속에서 부단히 발전 풍부화되어 오늘과 같이 사상과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를 갖춘 하나의 철학 사상으로 되었다.
우리는 가련회에서 내세운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 조직을 내오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1930년 7월 3일 진명학교 교실에서 차광수, 김혁, 최창걸, 계영춘, 김원우, 최여일 동무들로 첫 당조직을 모았다. 김미갑, 김형권, 박근원, 리재우 동무들도 첫 당조직 성원으로 되었다. 우리는 첫 당조직에 건설동지사라는 소박한 명칭을 붙이었다. 첫 당조직을 가지게 된 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정파의 물을 먹지 않은 참신한 새세대 공산주의자들의 영도를 받으며 승승장구하여 왔다. 국내의 당 조직들을 내오는 일은 내가 맡아 하였다. 우리의 청소한 당 조직들은 인민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항일 전쟁의 진군로를 헤쳤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불패의 역량으로 자라났다. 우리가 저국에 개선한 후 한 달도 못 되는 사이에 당 창건의 위협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항일 혁명의 장구한 나날 당 건설 위협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장투쟁 준비를 위한 첫 사업으로 거유수에서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였다. 우리한테는 무장투쟁을 벌이는 데 필요한 지식이 별로 없었다. 무기도 우리 손으로 획득하고 군사적 경험도 우리 스스로 축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과도적 조직으로 내온 것이 바로 조선혁명군이었다. 조선혁명군은 조직된 후 여러 소조로 편성되어 각지에 파견되었다. 조선혁명군의 기본 사명은 도시와 농촌에 들어가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각성시켜 그들을 항일의 기치 아래 묶어 세우면서 장차 본격적인 무장대우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었다. 국내에도 몇 개의 소조가 파견되었다. 내가 국내에 들어간 현권 삼촌 내 무장 소조의 활동 소식을 접한 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였다. 소조원들은 1930년 8월 14일 풍산 바발리에서 악질경관 오빠시 순사부장의 의심을 받게 되었다. 소조원들이 주재소 앞을 지나갈 때 오빠시는 일행을 주재소로 불러들였다. 오빠시에 대한 이고장 인민들의 원성이 높았다. 삼촌은 주재소에 들어가자마자 그놈을 처단해버린 다음 공개적인 반일 연설을 하였다. 비전향 장기수로 알려진 전인민군 종군기자 리인모도 그 연설을 들었다고 한다. 일행은 동호골 어귀에서 풍산경찰서 사법계 주임 및 한 승합차를 억류하고 무장을 해제한 다음 승객들에게 반일 선전을 하였으며 문학리 일대에 진출하여 숫고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정치사업을 하였다. 소조원들은 적들의 추격을 받으면서도 농민 폭동의 불길이 일어났던 지역들에 접근하려고 시도하였다.
핵심들과 연계를 가지고 영향을 주면 국내 혁명 투쟁을 앙양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었다. 삼천은 정웅과 함께 저 수색대가 도사리고 있는 북천군 대덕산의 광제사를 습격하고 전진경찰관 주재소 소장을 사살하였다. 삼천은 그날로 홍어룹에 들어가 집결 장소인 최진영인의 집에 찾아갔다. 최진영은 일제가 만주로 쳐들어올 기미가 보이자 독립군 시중을 하기가 힘에 부치다고 하면서 자그마한 과수원이나 장만해 놓고 깨끗하게 여생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홍원으로 나갔는데 일제의 밀정으로 되었다. 최진영은 경찰서에 달려가 밀고하였다. 삼천은 중세기적인 고문을 받았다. 감옥에서도 삼천은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법정투쟁 소식은 우리에게도 전달되었다. 삼천은 일제의 죄상을 주상같이 단죄하면서 무장한 강도들과는 무장으로 싸워야 한다고 외치었다고 한다. 삼천과 전우들은 혁명가요를 우렁차게 불렀다. 노래가 끝나면 구호를 냈다 불렀다. 삼천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에야 수감자들에게 숨기고 있던 이야기를 하였다. 김일성은 내 조카이다. 그는 지금 만주에서 큰 혁명 부대를 이끌고 외롱들을 족치고 있다. 그 부대가 국내에 쳐들어올 날은 멀지 않았다.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무장으로 싸우라. 무장을 들고 싸워야 외놈들을 쫓아내고 나라를 해방할 수 있다. 나는 형권 삼천을 생각할 때마다 가련회의 결정을 관찰하는 길에서 청춘을 서슴없이 내던진 수많은 전우들을 눈앞에 그려보곤 한다. 우리 혁명의 행군로를 피로써 개척한 조선혁명군 대원들의 업적은 참으로 거룩하고 숭고한 것이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이들의 영적 투쟁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그들이 흘린 성스러운 피해의 대가로 이 세상에 상비적인 혁명 무장력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혁명은 동지들을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자본가의 미천은 돈이지만 혁명가의 미천은 사람이다. 한 명 한 명의 동지들은 억만금을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사람들이었다. 김희혁도 그런 동지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김희혁은 혁명사업을 하면서도 훌륭한 시작품들을 연이어 써내곤 하였다. 시를 잘 지었기 때문에 그를 에젠뽀찌에라고 불렀다. 하이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김희혁은 볼세비크의 첫 주필로서 가륜을 떠날 때까지 원고지필로 밤잠을 거의 자지 않았다. 그러다가 조선혁명군 소조를 책임지고 할빈으로 갔다.
김혁을 할빈에 보낸 목적은 혁명 조직을 늘리는 한편 국제당과의 연계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방학 때마다 한영회를 파견하여 조직들을 지도하였다. 그들은 조선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구 친목회와 독서회를 조직하였으며 이 조직의 골간들로 반제청년동맹,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 할빈 지구를 결성하였다. 조직들에는 끌끌한 청년들이 많았다. 서철동무도 할빈의 공청지구에서 일하였다. 기래선 철도부설 반대투쟁이 만주를 휩쓸 때 할빈의 청년 학생들이 그에 호응하여 큰 규모의 투쟁을 벌릴 수 있은 것은 바로 이 조직들이 운을 냈기 때문이었다. 그는 종횡무진으로 활약하다가 할빈도리의 비밀 연락소에서 달려드는 적들과 총격전을 벌이던 끝에 최후를 결심하고 3층에서 뛰어내렸다. 한영의 혁명동지가 천금보다 더 귀중했던 그때 김혁과 같이 훌륭한 제사를 잃은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손실이었다. 그 후 나는 할빈에 갔을 때 김혁의 발자취가 찍혀있는 거리와 섬창가를 하염없이 거닐며 그가 생전에 지은 노래를 조용히 불러보았다. 내가 김희옥, 차광수, 최창걸과 같은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잊지 못해 하는 것은 그들이 나에 대한 노래를 짓고 나를 지도자로 내세워서가 아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 민족이 그처럼 절절하게 바라면서도 실현할 수 없었던 통일단결, 우리 인민의 자랑이고 영광이며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인 통일단결의 시원을 열어놓고 용도자와 대중의 일심동체를 이룩한 통일단결의 새 역사를 피로써 개척한 선구자들이기 때문이다. 김혁이 사진 한 장도 남기지 않았고 또 같이 싸우던 동무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다 보니 그의 얼굴 모습을 알 길이 없었다. 그래서 반신상을 세울 때 김혁의 모습은 내가 알려주어 완성하게 하였다. 가장 숭고한 혁명적 동지애와 국제주의적 의리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하혁명의 나날 혁명활동을 적극 도와 나섰던 장우라 동지를 언제나 잊지 못해 하시며 해마다 그의 자녀들을 먼 가까이 부르시어 한없는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 주십니다. 금손이의 아버지는 조국을 광복하려는 우리의 결의와理想을 중심으로 지지해준 참된 혁명존의였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회고하시었습니다. 길림에 가니 분위기가 이만저만 살벌하지 않았다. 길림의 역과 성문, 도로 교차점들이 모두 적들의 검문 초소로 되고 있었다. 길림을 떠나는 날
나는 길림 번역에서 차를 타지 않고 적들의 경계가 돌 미치는 변두리역에서 차에 올랐다.